그래서 또 한 번 비트코인은 많은 투자 실패자들, 패배자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잃지는 않을 것 같아. 쭉 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적어도 미니멈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변동성이 커도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고 저는 이제 받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죽어나간 거.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식 차트 이렇게 올라온 거 보고 아 저거 샀으면 벌었네 하지만 그 안에 무수한 엄청난 그 변동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가. 그게 작년 3분기 때 13%인가 15%인가 그 나스닥이 조정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어요. 개별종 그 지수는 13% 15% 움직여도 개별 종목은요 20% 30% 40%씩 움직이거든요. 그 변동성을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롱텀으로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그 좀 길게 그리고 거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적이거든요. 그 고전이거든요. 참 되게 신기한 게 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투자의 업계라는 거는 지금 21세기는 18세기, 17세기, 뭐 16세기 뭐 튤립 광풍 이런 거랑 다르다고 하는데 심리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간의 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그 유명한 분인데 책도 있는데 제가 못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 들어가면은 구입해서 읽어봐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조금 올라온 거는 제가 한 2달 전쯤에 도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준의 실수예요. 파월이 실수예요. 왜냐면 제가 하이어포런 거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2주 뒤에 2주 3주 뒤에 그 파월이 그 시장에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왔고 그 뒤부터 100pp에서 120pp 가까운 그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풀진 않지만 어쨌든 완화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빌기 쉬워지고 그러면 신용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그 버블이 생기고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죠. 물론 예전만큼 9% 10%대 가까이 가는 그런 금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물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완화가 되고 사람들이 투기 자산을 사고 그리고 물건들을 더 사고 그리고 소비를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또 사고 이런 그 소득 효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준도 그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연준이 정말 내 구두 개입을 통해서 파월이 100bp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난 거지.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비둘기적인 정책, 비둘기적인 멘트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사번지의 뒤를 밟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아사번지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잡힌 줄 알고 금리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뛰니까 금리 올렸는데 잘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키 크신 분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전 전기도 읽었거든요. 이만하고 두꺼운 거 폴볼커 그분이 이제 기준금리 20%까지 올리면서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20%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나 그거 생각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뭐라더라 그 실업률이 0.1% 오를수록 자살률인지 자살 숫자인지가 확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얼핏 듣기는 4천 명이 더 자살을 한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사본 폴볼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역사에 길이 남을 분이야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가 20%가 된다면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겠어요?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냥.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공실들도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자살률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그렇게 올렸으니 그쵸 물가가 잡힐 수밖에 없지. 그냥 제가 예전에 이런 그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이거 끈다고 한강에 있는 그 댐들을 다 폭파시켜가지고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다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불 꺼버린 거야. 그런 거 똑같은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폴볼커예요. 전 폴볼커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어쨌든 파월은 저는 파월에서 제가 좋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는 알죠. 그 요즘에 자서전 같은 거 하나 나왔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파월이 굉장히 그 유능한가 지금 연준 위원장으로서 그건 잘 모르겠다. 딜레마가 많고 사실은
지금 연준 인정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딜레마로 돼 있고 꼬여 있고 전임들이 다 법을 엄청나게 만든 상태에서 딱 맞닥뜨려 그 연준 인정을 했는데 몇 년 안 지나니까 팬데믹이란 게 터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푸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금리 낮추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 전임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본인이 다 떠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연임을 하기보다는 폭탄 돌리기를 다음 연준 위원장한테 이렇게 주고 싶지 않은가. 대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거의 몇 천억 정도 되는 한 4천억 정도? 4천억인지 1,300억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를 더 중요히 생각하고 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싶겠죠. 인플레이션 잡은.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임명직이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야 진퇴양난 딜레마 중에 딜레마에 빠진 게 파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인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한테 대략 60억 달러 정도 대략 630 하면은 한 8조 정도? 8조 좀 안 되는 정도의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인텔은 얼마냐면 549억이거든요. 거의 얼마냐? 거의 10배예요, 10배. 인텔은 10배나 주고 삼성전자는 10분의 1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색만 낸 거지, 생색만. 그러면서 이제 영업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한국이 되게 미국한테 팽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외교적으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에 비해서 뭐 현대기아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참 요즘 들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맹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참 영원한 친구도 없고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걱정, 한국에 대한 걱정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긴 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 단톡방 3기방에서 또또님께서 이렇게 그 켄 피셔의 책 그 서평 올려주셨는데 켄 피셔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되게 곤조가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막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나이브해 보이고 그냥 스무스해 보이고 이래 보이긴 하지만 정말 투자에서도 굉장히 곤조가 있는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50년 넘는 60년인가? 하여튼 나이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긍정론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초긍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필립 피셔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거의 어렸을 때 태아 때부터 아마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보면 20살 때 이미 투자 20년 경력 거의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뭘 하게 되면 저도 이제 23년이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강력한 믿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게 이제 한 5할 정도는 아버지한테 왔겠죠. 아버지한테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습득을 하고 나머지는 그 켄 피셔 자체로 성장해 가면서 터득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있고 저같이 긍정론을 왔다가 부정론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키포인트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인의 투자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투기자 통틀어서 5%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승자가 되는 사람도 5%밖에 안 된다. 물론 그 철학인 사람들이 100%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은 투자의 승리의 세계, 천국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사과가 떨어졌네요. 뉴턴의 사과가 떨어졌네. 그 진짜 어려운 겁니다. 철학을 갖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켄 피셔 같은 그 초긍정론 이런 사람들도 일단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초인 같은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관론 같은 경우에도 그 현금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저희 단톡방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셨는데
이분들을 봐도 야 현금 가지고 이제 지킨다는 거 이거 한 텀을 보내고 지킨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사실 한 텀을 보내도 우리가 우리 기다리던 기회를 잡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그 보상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처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희 단톡방에도 그 경험해 본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가끔씩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 이번에 놓쳤다라는 그 자책 때문에 사실 이 상승장에서 있었다고 해도 그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나.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상승장은 모두 100% 내가 수익으로서 이렇게 연결 지었었나, 성공 투자를 했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렇지도 않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상승장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더 벌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조정장이 오기 전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멤버십에서 떠나가게 될 것 같고, 구독자들도 떨어져 나가게 될 것 같고. 근데 글러들어서 되게 갑자기 왜 제 채널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아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독자가 다시 많이 늘고 있어요. 하락장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 채널은 계속해서 뭐 소규모 채널이니까 저의 개인의 투자 철학을 이제 설파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하여튼 아무튼 간에 뭐 긍정론을 갖고 그 주식을 홀드하면서 쭉 가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현금을 홀드하면서 조정장을 기다리든 간에 찰리 먼거의 말대로 일시적인 그 벤치마크 하회에는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포모를 조심해야 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거, 수익을 홀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천지적인 매색에 있으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정말 조정장에 와도 계속해서 반토막이 나도 지키는 테슬라라든가 세트리온 주주들처럼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못하고 다 털려나가는 게 개인들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냥 차트 보고 뉴스 보면서 이 MTS 같은 거로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사고 충동적으로 팔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어떤 철학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는 6개월, 1년, 1년 반, 2년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올 수도 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마음 편하게 현금을 작년 7월부터 100% 들고 있는 상태고, 뭐 남들이 코인을 벌고 요즘 들어서 되게 많아졌어요. 그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뭐 뭘 벌었다, 이런 인증샷들이 많이 오는데, 벌고 나서 잘 잘라야 돼요. 적당할 때 어깨에서 잘 잘라야 돼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머리 끝에도 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비트코인 얘기 들었지만 또 많은 피해자들이 양성이 될 것 같고, 노하우들 보면은 대부분의 구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 타지 말라, 떨어진 칼날 잡지 말라. 지수라면 괜찮아요. 지수라면 떨어진 칼날을 분할 매수로 해서 뭐 피라미딩을 해서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개인 종목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종목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과거의 레코드를 되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는 역발상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쉬는 것도 투자기 때문에. 근데 역발상 투자라는 건요 진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의 엄청난 그 에너지를 요하요. 숏 치는 거는 완전 자살할 행위고, 거의 99%는 망한다고 봐야 되고, 비레크만도 숏으로 몇 번을 망했어요. 대부분 망했거든요. 그 생각하면 숏은 치지 마시고, 제가 이 채널에 트레이드 마크 숏은 치지 마라, 현금 갖고 있어라, 역발상 투자해라.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자꾸 까먹고 있어가지고 발음도 이렇게 많이 새요. 원래 이렇게 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나름 달변가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본도 없이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이렇게 방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로비슨 크루즈처럼 거의 혼자 지내고 있고, 저는 다른 여행 유튜버나 다행히 여행자들처럼 호스텔에서 생활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들이 동행하거나 뭐 이런 영상도 없잖아요. 혼자 거의 지내고 있고, 혼자 영상 만들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얘기 하시는데, 듣는 거랑 말하는 거는 다른 뇌가 관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유튜브 영상을 한 1.5배, 1.75배 속도로 빨리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점점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악영향은 있는데,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 4년이든 6년이든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 한국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어를 안 영어를 안 까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블룸버그 뉴스를 읽거나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라는 게 안 쓰면 이게 잊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도 LA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혀가 꼬부러지고 말하는 스타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약간 중언부언하고 막 이런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죠. 그게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았어도 그 전혀 다른 세상에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4년째 다다음 주면은 900일 되거든요. 900일 900일 되는데 4년 차인데 4년 차고 이제 900일이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고 말이 헛나오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초창기 제 유튜브 채널 영상도 보면요, 술술술 이게 한국말을 되게 잘해, 되게 나름 잘해. 그 독고트열지만 하더라도요, 그 처음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나온 거 있잖아요. 편집이 거의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그 특히 미국 쪽부터 보면 제가 말을 끊겨요. 단어들도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한 단어 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고트젤지를 계속 보실 텐데 저의 이 헛발질을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해외가 너무 좋고 새로운 환경이긴 하지만 너무 좋아서 호기심이, 제가 약간 나이가 있어도 40대 중반이지만 많아도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되게 격하게 하다 보니까 남미는 정말 달라요. 제 차 트렁크 고리가 깨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프로드를 계속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 때문에 얘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이 안 좋은데 이게 계속 진동이, 차의 진동이 제 뇌를 계속 때리거든요. 뇌를 계속 때리니까 세포들이 계속해서 죽겠죠. 보통 하루에 그 성인들이 20세 이후로 하루에 뇌세포가 30에서 50만 개가 죽는데요. 자연하게 이렇게 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사라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술 먹고 블랙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1000만 마리, 2000만 마리의 뇌가 싹 날아간대요. 그래서 과음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도 빨리 오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뇌진탕 한번 겪은 적 있었는데, 와, 그때 뒤로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30대 중반 때. 그때는 더 많은 애들이 세포들이 죽는 거죠. 충격을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뇌에 뭔가 계속해서 충격을 간다는 게 큰 충격이든 자잘한 충격이든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뇌 세포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 차가 세단이잖아요. 이게 SUV만 돼도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동유럽 이쪽을, 중앙아시아 때는 차를 확실히, 저도 이제 손발 다 들었어요. 이제 SUV를 타고 다니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왜 사람들이 SUV를 타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이제 세단이니까 낮잖아요. 그러니까 턱이라든가 포털 이런 데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누가 뒤통수 팍 친 것 같아. 한번 여기는 턱이 진짜 많아요. 포털도 많고 이게 피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아스팔트 색깔 똑같고 표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앞에 풍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SUV면 좀 나을 텐데 세단이니까 다 받는 거라서 진짜 환경도 잡고 기름값도 잡고 이렇게 하려고 저기 프리우스 외건을 지금 몰고 있는데, 아마 이 차는 제 생각에는 남미 여행 끝나면 폐차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디서 폐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제 텍사스 오스틴 차, 텍사스 플레이스인데 자동차 번호인데, 이게 한 3일 정도 있으면 3월 22일 날이 1년 돼요. 그러면 번호판이 1년마다 갱신을 시켜야 되는데 갱신을 제가 지금 못 시키죠. 왜냐면 그 갱신시키려면 텍사스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페루에 있는데 텍사스에 어떻게 가겠어요. 5일 만에. 그러니까 못 가기 때문에 저 차는 아마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 미국 번호가 말소가 되는 거고, 그냥 그 텍사스 판을 플레이스를 들고 그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나라에서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왜 한국말을 까먹냐, 웃긴다, 뭐 어학연수생이 어학을 할 때 해당 그 말을 까먹는 거 지금도 계속 버벅거리잖아요. 본인의 모국어를 갖고 까먹는다고 막 그런 게 되게 웃기다, 가소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근데 저도 중국에 25살인가 그때 언어 연수를 갔을 때 버스 정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버스 스탑이라든가 철장 이런 그 버스 정류장 그 중국어는 알겠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생기는데 이게 기간이 저처럼 거의 4년 가까이 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 거지. 한국말도 진짜 제가 자꾸 까먹으니까 요즘엔 지금 멕시코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미 와서는요 제가 여행 영상을 잘 안 찍어요. 왜냐면 한국말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여기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 표현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행 유튜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찍는 분량이 되게 점점 줄고 있더라. 뭐 하루에 2, 30기가씩 예전에는 찍었었는데 지금 보면 6기가, 3기가 이렇게 하루에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 이렇게 접나? 투자 저거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개인적인 추억을 이렇게 뭐랄까 되돌아보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작년 7월에 있었던 관악후아토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또 그때 찍었던 영상은 이제 확인하잖아요. 너무 그때 즐겁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냥 한번 여행만 딱 하게 되면 사진만 남는데 그때 이야기들 그때 목소리들 보면서 나 이때도 되게 즐거워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 추억 영웅이라 생각하고 그냥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거의 50분 가까이 찍은 것 같은데 잘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